별걸 다 저는 제 몸으로 실험을 했으니까 혈당 많이 올라가는 채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당연히 쪄서 먹은 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요. 많이 올라간다는 그 기준이 쌀밥 많이 먹었을 때 그 기준은 아니고요. 채소들과 비교를 했을 때 2배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하물며 채소도 과식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과식하면 괜찮은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없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당뇨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처럼 당뇨 환자였고 아직도 당뇨 환자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 약 그리고 한약의 도움 없이 혈당을 잘 유지하고 있는 성공한 당뇨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드셨던 음식이나 음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뇨 앓고 나서 음식이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제 식단을 조정을 해서 정해서 섭취하기 시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들 세세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어떤 원칙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첫 번째, 단백질이 풍부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야 된다.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취약한 면역력이 증진될 수 있는 음식이 포함되어야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이었거든요. 당연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뭐겠습니까? 채소죠. 뭐니 해도 채소를 많이 챙겨 먹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음식인데요. 살코기 위주로 고기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살코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안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닭고기, 닭가슴살 같은 것도 있고 생선도 있잖아요. 이 여러 종류의 음식들, 이런 단백질 음식들 중에 이런 고기류만 있는 게 아니죠.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포함해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해야겠다. 당뇨가 있게 되면, 혈당이 높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혈액순환들이 저해가 되면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합병증은 가장 간단하게 염증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염증 세포와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아군인 면역 세포들이 충분히 내 몸 안에 있어야 이 염증들을 빠르게 없앨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세요. 우선 장이 튼튼해야죠. 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은 면역력을 기르는데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유산균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음식으로 선정하여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식단에 이 발효식품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게 됐고요. 또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이해가 되실 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버섯입니다. 그래서 버섯과 발효 음식은 제 식단에 꼭 들어가야 했고, 또 살코기 그리고 각종 채소들이 제 식단을 구성하는 제 1원칙의 음식들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공복 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까요?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어쨌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음식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무조건 혈당이 떨어지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면 당연하지, 내가 저혈당이 올 정도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 내 몸에 안 좋은 건 알아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럼 저혈당에 대한 증상들도 아시죠? 눈앞이 아찔하면서 식은땀 나고 기운이 쏙 빠지고 어질어질한 그런 느낌이 오지 않더라도 내 몸에 근육량과 지방량이 너무 많이 빠질 정도의 혈당을 유지할 정도로 저혈당이 되는 건, 낮은 혈당이 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저 혼자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을 많이 하고 혈당을 떨어뜨렸는데 몸이 좋아지는 게 없어요. 기운이 안 나요.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라고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이 조절 잘못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건 바로 근육량 손실을 모르고 혈당만 낮춰놓고
않고 내 혈당이 잘 유지되니까 나는 건강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게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식이 조절을 할 때는 내 몸의 체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인바디라고 얘기하죠. 체성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집 안에 두시는 경우들은 간혹 있으시지만 비싸다 보니까 기계가, 여러분들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요즘 뭐 내과에 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만 공짜로 하실 수 있는 데도 많습니다. 보건소 가시면 공짜로 하실 수 있고, 또 근처에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셔서도 체성분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아니면 보건소를 이용하셔서 내 체성분이 지금 현재 얼만데 이 상태에서 식이요법을 시작해서 내 혈당을 낮추고 일주일마다 측정을 하면서 내가 근육이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방이 잘 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이 빠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 지방만 잘 빠지고 있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보고 그 음식을 드시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하고 가셔야 실패 없는 혈당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본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당뇨 환자분들이 공복 혈당 낮출 수 있는,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 어떤 게 있을까요? 식전에 드실 만한 것 추천드리면 뭐니 뭐니 해도 채소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를 드시는 유리한 점 어떤 것이 있냐면, 공복 상태에서는요, 내 장은 스폰지와도 같은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공복 상태가 4시간이 보통 낮 시간 동안의 공복 상태라고 하면, 밤사이 아침 공복 시간은 굉장히 길죠. 보통은 8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8시간 상태의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요, 내 장은 어떻게 얘기하면 바짝 마른 논과도 같아요. 예, 물이 들어오면 다 흡수해 버리는 그런 논바닥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음식이 탄수화물 종류라면 내 장은 그 탄수화물을 빠른 시간 안에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혈당은 급속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내 장을 좀 코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코팅제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내 몸에서 분해되지 않는 그러한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식전에 먹어야 할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그 이유들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식이섬유는 채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이섬유가 더 유리할까라고 보면,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드시기 좋은 식이섬유는 부드러운 채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식이섬유 채소는 데친 채소들을 드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제일 흔하고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채소는 양배추찜이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리고 고소하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찜을 아침 공복에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드셔보시면 아침에 양배추찜을 먼저 드시고 혈당을 재는 것과 드시지 않고 식사를 바로 시작하시고 혈당을 잰 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걸 누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배추찜을 한번 먹을 때 분량 정도를 보면 이거 몇 장 정도 먹어야 돼? 라고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손바닥 크기만한 이런 넓적한 크기로 한 10장 정도 드시면 돼요. 근데 이 양배추찜만 드실 때는 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된장 정도 찍어 드시는 거 괜찮고요. 고추장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드시는 방법으로 또 한 끼 요리처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배추찜을 만드는 법,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법을 좀 소개해 드리면, 양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요즘은 전자레인지에 쓸 수 있는 냄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냄비들을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양배추를 넣고 3분 정도만 돌리면 양배추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양배추를 꺼내 와서 접시에 담으시고 그 위에 올리브유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약간씩 뿌려주세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후추를 넣으셔도 좋고요. 저는 후추 없이도 맛있고 넣어도 맛있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삶은 콩이 있잖아요.
병아리콩 같은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콩을 좀 곁들여서 드시게 되면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실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식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침 공복에 나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양배추찜은 식전에 드시는 채소다라고 하면 10장 정도 그냥 드시고, 나는 그냥 단백질과 채소로 한 끼 식사를 간단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배추 올리브유로 조리된 양배추찜을 콩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배추찜을 먹기도 했고요. 평상시에 아침 공복에 제가 권해드리는 부드러운 채소잖아요. 점심 공복, 저녁 공복에는 따로 양배추를 잘게 채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했는데요. 왜 점심에 외식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외식 나가기 전에 양배추 샐러드, 저는 샐러드라고 보는데 양배추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면 식전에 채소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방법 써보시고요. 소스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저는 마요네즈도 찍어서 먹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양배추 마요네즈 이렇게 묻혀서 비벼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던 음식이거든요. 당뇨 생기기 전에도 좋아했는데 당뇨 이후에도 먹을 수 있었던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혈당을 착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콩을 많이 먹는데요. 특별히 추천해 주시는 콩이 있을까요? 제가 식단을 구성하는 원칙 중에 하나 단백질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은 살코기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을 두 가지를 같이 드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식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들, 콩과 두부에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단백질인 콩과 두부는 해독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갖고 있는 독소들을 해독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드시길 권해드리는데, 두부는 여러 가지 조리법 알고 있고 두부는 한 종류지 않습니까? 근데 콩은 여러 종류란 말이죠. 어떤 콩이 좋을까? 콩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콩은 우선 검은 콩이 있죠. 검은 콩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아리 콩 있잖아요. 병아리 콩은 단백질 성분이 많지만 조금은 적어요. 검은 콩보다는. 그 얘기는 탄수화물류가 약간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두 콩을 삶아서 갈아보면 그 특징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 검은 콩을 갈아서 먹어보면 단맛이 좀 덜합니다. 근데 병아리 콩은요, 갈아서 먹어보면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이 병아리 콩을 갈아 가지고 올리브 소스 그리고 마늘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전병 같은 것에다가 발라서 찍어 먹거나 해서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메뉴인데, 후머스라고 부르는 요리가 바로 이 병아리 콩을 갈아서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예요. 그래서 그만큼 갈아서 소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콩 종류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밀가루나 쌀처럼 전체가 탄수화물 위주인 그러한 곡식과는 전혀 다르게 단백질 함량이 충분히 있으니까, 콩 종류는 단백질 함량이 조금 적다 해도 모든 콩 종류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곡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병아리 콩이 좀 생소하시다고 하면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지만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콩 종류의 대표적인 건 녹두가 있습니다. 녹두하고 병아리 콩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아리 콩으로 후머스도 만들어 보고, 병아리 콩을 갈아서 소스도 만들어 보고, 녹두를 갈아서 소스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 입맛에는 녹두로 만든 후머스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녹두 한번 갈아서 소스처럼 만들어서 채소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끔 드시고 싶은 뭐 빵이 있을 때 호밀빵 정도 구입하셔서 거기에 이렇게 발라서 드시는 용도로 녹두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끼니를 거르거나 배고플 때 허기를 잘 견디는 음식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당뇨 환자분들 식단 유지하실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허기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허기감이 왔을 때
배고플 때 드실 수 있는 음식류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한 실험이 있는데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탄수화물만 먹였어요. 또 한 그룹은 단백질만 먹이고요. 또 한 그룹은 지방만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과연 어느 그룹이 더 허기감이 빨리 오는지를 검사한 거거든요. 이 결과는 탄수화물만 드셨던 그 그룹이 허기감이 빨리 느끼게 됐습니다. 왜 소면, 국수 한 그릇 이만큼 배불리 먹었는데 배가 금방 꺼졌어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탄수화물류만 먹게 되면 나는 허기감이 굉장히 빨리 오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허기감이 늦게 온 음식은 뭐였을까요? 단백질일까요? 지방일까요? 정답은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 보시면 되는데요. 음식을 드실 때 지방 없이 드시게 되면 허기감을 빨리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드셔야 허기감이 늦게 찾아온다. 내 포만감이 길게 유지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고플 때 드실 음식 또는 간식류에도 지방이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 의미로 추천을 드리는 간단한 음식은 바로 방탄 홍차입니다. 왜 방탄 커피 들어보셨을 텐데요. 방탄 커피는 커피에다가 버터와 MCT 오일이라는 지방을 넣어서 저어서 이렇게 마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지방과 커피를 같이 드시는 그러한 음식인데, 커피는 드시면 수면에 장애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원래 잘 안 먹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차 정도로 해서 방탄 홍차 만들어서 먹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음식 드셔보셨을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먹고 뭐 살 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음식 중에 왜 사과에다가 땅콩 버터 발라서 드시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아침 그것만 먹는 거예요. 사과에다가 땅콩 버터 발라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는 이유?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해석이 되시죠. 땅콩 버터 기름이 많습니다. 탄수화물 사과에서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 탄수화물만 먹었는데 내가 허기감 없이 오랜 시간을 지속할 수 있어야 살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땅콩 버터에 있는 기름이 내 포만감을 길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지방이 빠지면 배고픔은 금세 찾아온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포인트입니다. 설탕보다 더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환자라면 설탕 안 좋다라고 하셔서 설탕 들어간 음식들 다 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탕보다 더 치명적인 음식이 있다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드시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건강한 분들이라도 여긴 설탕이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의외의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무슨 소리냐,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내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봤더니 고구마와 닭가슴살만 먹고 다이어트 하고 있더라. 근데 고구마 먹으면 설탕보다 더 많이 혈당이 오른다는 이런 말이 맞는 말이냐, 웬 말이냐 라고 의아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고구마 드시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고요.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혈당을 올리고 내는 그러한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고구마 이렇게 드시면 설탕보다 나쁩니다. 어떻게 드시는 방법이냐면 구운 고구마 드시는 방법입니다. 구운 고구마로 드시면 설탕보다 더 치솟는 혈당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고구마가 좋다는 거 맞습니다. 식이섬유가 감초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구운 고구마로 드시는 경우에는요, 고구마가 갖고 있는 전분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몸 안으로 흡수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운 고구마는 저는 당뇨 환자분들은 절대 드셔서는 안 될 음식으로 설명드립니다. 설탕만큼이나 위험한 음식 1위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구운 고구마 특히 조심하시고요. 나 고구마 많이 사뒀는데 그럼 고구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물론 구운 고구마로 만들어 드시지 마시고 찐 고구마로 드시는 방법이 두 번째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고구마 드시는 방법입니다. 고구마는 생으로 이렇게 깎아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혈당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좋은 섭취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 궁금하십니까? 감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감자는 정말 혈당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감자에 소금이 같이 첨가되어 있다고 하면 혈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조리된 감자라고 하면 더 올라갑니다. 특히 감자칩 많이 올라갑니다. 감자칩은 생으로 감자를 찐 감자가 요만큼 있고요. 감자칩이 같은 중량으로 있다고 쳐봐요. 그럼 생으로 찐 감자를 먹은 정도와 감자칩을 먹었을 때 어느 게 혈당을 더 많이 올릴까요? 감자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감자칩 자체가 조미가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자칩은 조리 과정 중에서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생 감자를 쪄서 수분이 많이 있는 감자의 중량과는 당연히 이쪽이 밀도가 높거든요. 과자 쪽이. 그래서 같은 중량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감자칩이 훨씬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분 함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량이 같은 감자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쪄놓고 하나는 막 슬라이스 쳐서 이걸 튀겨가지고 조리를 해서 감자칩을 만들었다 말이죠. 그럼 여기는 부피가 좀 줄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그래도 감자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조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탕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분해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인데 왜 예전에 한때 유명했습니다. 쇼니라고 했습니다. 예, 머리 하나도 없으신 까무잡잡하신 그분, 체격 좋으신 그분이 다이어트를 지도할 때 하시는 방법인데요. 바로 김치 못 먹게 합니다. 왜 김치 못 먹게 하지? 종교적인 신념이가 아닙니다. 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 못 먹게 합니다. 그 이유는 혈당과 소금의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갖고 온 건데요. 포도당이 우리 몸 안에서 한 분자가 흡수되려면 소금 한 분자가 꼭 있어야 돼요. 나트륨이 있어야만 장벽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소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포도당은 다 장에서 흡수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소금이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만 있는 경우는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소금 먹지 말아야 된다, 김치 같은 거 짠 음식들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같은 원리거든요. 이 원리로 혈당을 올리는 포도당 흡수를 늦추기 위해서는 소금 성분들이 좀 적어야 한다. 소금을 적게 드셔야만 혈당을 느리게 올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염식을 하라? 그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으면요, 식단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건강 식단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으시잖아요. 편견만이 아니시기도 하죠. 직접 먹어보니까 내가 먹어보니 못 먹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소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채소를 가지고 실험할 때였어요. 양배추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양배추를 한 통, 이만한 한 통, 너무 크고 작은 한 통을 가지고 내가 이 양배추를 하나를 다 먹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다가 다 못 먹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먹었냐면 이 양배추를요,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간장에 찍어 먹었더니 이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소금의 힘을 알았습니다. 소금만 있으면요, 여러분, 맛없는 음식들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적정량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 완전히 무염식을 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그쵸. 같은 의미로 보자면 당뇨에 좋은 과일이 존재할까요? 당뇨에 좋은 채소 존재할까요? 좀 더 들어가서 당뇨에 좋다는 채소 많이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당뇨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뭐든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뭐 별걸 다 저는 제 몸으로 실험을 했으니까 혈당 많이 올라가는 채소가 있어요. 많이 먹었을 때 대표적인 채소 당근입니다. 당근요, 당연히 쪄서 먹은 당근은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요, 생으로 당근을 많이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간다는 그 기준이 많이 먹었을 때 그 기준은 아니고요, 채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채소들이 보통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보다 한 2배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채소도 과식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과식하면 괜찮은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없고요. 우선 과일은 기본적으로 저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상에서 보면 당뇨 환자분들 무슨 말이세요? 과일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권해 주시는 과일의 종류 그리고 과일의 양을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는 게 그분 유튜브를 보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기준 외에 그냥 과일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다면 막연히 알고 계신 그 지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과일은 도움보다는 해가 더 많은 과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일 중에도 GI 지수라는 거가 있죠.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속도별로 이렇게 순위를 쭉 매겨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과일들을 외워 놓거든요. 어떻게 외우냐면 제가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데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외우는 이 과일들을 그냥 외워두고 계시는 게 실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과일은요. 파, 수바, 포복, 사키, 귤배, 오, 토, 딸. 좀 많죠. 그냥 한번 보시고 이렇게 외우는 전문가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이 GI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GI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여기 있는 과일들을 권해드리거든요. 이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게 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와 딸기 정도는 권해드리는데 이 메뉴에 있는 파수바는 절대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과일입니다. 이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 중에 가장 흔히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과일이 바나나죠. 바나나는 보통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항상 이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배고플 때 하나씩 까서 먹게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이들 먹는 바나나까지 뺏지는 마시고요.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바나나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는 절대 드시지 말 과일, 그리고 토마토, 딸기 정도는 적정량 드셔도 괜찮은 과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있는 과일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과일들은 이게 사람마다 특이하게 다르게 혈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저희 환자분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과일 테스트라는 걸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권해드립니다. 내가 과일을 직접 먹어보고 그 과일이 얼마나 내 혈당을 올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내 몸에 맞는 과일 그리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과일을 분류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작업을 하셔서 모든 과일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 과일 먹고 혈당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일은 의심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고 싶다면 그 과일을 드시고 테스트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요법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내가 혈당을 얼마나 올리면 이 과일이 나에게 나쁜 과일이냐,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과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 식후 혈당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딱 알고 있는 그 식사가 먼저 필요해요. 보통은 아침 식사는 항상 비슷하게 드시니까 아침 식후에 내 혈당이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침 식사와 함께 그 과일을 드십니다. 드시는 과일의 양은 80g이에요. 80g은 눈대중으로 하려면 보통 크기의 사과 4분의 1쪽에서 도려내고 난 그 정도가 80g 정도는 되거든요. 그 정도를 식사 때 같이 드시는 거예요, 과일을. 딸기라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취하면 되겠죠. 드시고 나서 식후 혈당이 내가 평상시 식후 혈당이 한 130 정도 나오는데 사과를 같이 먹었더니 한 160 나왔네? 그러면 한 30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 양호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180이 넘어가더라. 어떤 건 200이 넘어가네. 그러면 그 과일은 저랑 맞지 않는 과일이죠. 과일 80g 같이 먹었는데 혈당이 5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과일은 내 몸에 맞지 않는 피해야 될 과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하로 나오는 과일은 이 과일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양입니다. 80g을 드셔서 그 정도 올라갔잖아요. 30 정도. 그러면 그거 두 조각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과일의 양은 80g은 넘지 않습니다. 1회에 꼭 참고하셔서 좋다는 과일 혹시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신동지는 80g만 먹으라던데 이 생각 꼭 하셔서 80g 드시고 테스트하시고 혈당 얼마 나오는지 보고 그 과일을 내 리스트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명하게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고 싶을 때 설탕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나 요리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리할 때 설탕을 꼭 넣어야 맛있는 요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각종 찌개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맛이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찌개류 밖에서 이제 찾아보잖아요. 요즘은 김치찌개가 최고야 라는 곳에 가면 설탕 안 넣고 끓이는 집은 없습니다. 설탕이 그만큼 우리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집에서 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밖에서 나는 맛을 안 난다고 하면 우리 신랑이 잘 안 먹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주부님들 계시잖아요. 이때 설탕 대신 넣으실 단맛이 필요하죠. 저는 그 단맛 양파를 이용해서 넣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저는 양파당이라고 부릅니다. 양파를 조리를 하면요 단맛이 극대화된 그런 양파를 얻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 양파를 저는 얼음틀에다가 잘 넣고 얼려뒀다가 요리가 필요할 때 된장찌개 끓일 때 그거 한두 개 빼다가 같이 넣고 끓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맛있습니다. 김치찌개 만드실 때도 양파당 그거 빼서 넣으면 와우 맛있는 김치찌개가 나오거든요. 양파당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양파를 잘게 채 써세요. 잘게 썰수록 이제 조리 시간이 짧아지니까요. 잘게 채 썬 양파를 이렇게 생긴 궁중 후라이팬에 채 썬 양파를 넣고 센 불에 그냥 올립니다. 가스레인지에 센 불에 올려놓고 젓지 않고 그냥 뚜껑 닫고 그냥 놔요. 얼마 동안? 5분 동안. 5분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뒤적여 줍니다. 그리고 센 불에 계속 그냥 또 5분을 놔둡니다. 그러면요 한 6, 7분 지나가잖아요. 주방에 정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마치 어디에서 맡아본 냄새가 나냐면요 중국집에서 맡아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파당 만들면서 내가 중국집에서 느꼈던 그 맛있는 향의 정체가 양파 볶는 향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정도로 10분 정도 5분 이렇게 해서 젓지도 않고 그냥 두시면 예쁜 갈색의 진한 갈색의 양파채가 만들어지는데 숨도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상태에서 몇 번 뒤적여 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숨이 완전히 죽은 부피도 많이 줄은 양파당이 완성이 됩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얼음틀에 넣어서 얼려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양파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양파당도 특유의 그 풍미가 있잖아요. 여긴 양파당이 어울리지 않겠는데 하는 그런 요리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저는 알룰로스라는 감미료를 씁니다. 인공 감미료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천연에 존재하는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 감미료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알룰로스 그리고 스테비아 같은 것들은 천연에 존재하는 그러한 감미료 성분들입니다. 인공적으로 막 합성해서 만든 그러한 감미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룰로스를 잘 사용하고 있고요. 알룰로스는 그냥 설탕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보면 가로 알룰로스도 있고요. 액상 알룰로스도 있거든요. 액상 알룰로스는 그냥 풀 사용하듯이 하시면 되고 가로 알룰로스는 설탕과 동일하게 같은 그런 정도의 분량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혈당을 낮추는데 특히 효과가 있었던 식단이나 식습관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음식만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좋은 음식만큼이나 좋은 식습관, 식사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습관, 어떤 식사 방법으로 밥을 먹어야 되느냐? 제가 그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음식들을 먼저 먹고 어떤 음식을 나중에 먹어야 유리할까? 이건 이전에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요. 맨 처음 먹어야 될 음식은 뭐겠습니까? 맞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맞추실 거예요. 바로 채소입니다. 식이섬유가 먼저 내 장을 코팅을 해놔야 그 다음에 들어오는 포도당이 포함된 각종 녹말 전분류, 탄수화물류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채소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그 음식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여러분 동물성 단백질, 살코기
챙겨서 드시고 계시죠? 소고기 안심이라든지 돼지고기 안심도 좋은 살코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생선, 그리고 각종 해산물, 뭐 조개를 드셔도 좋고 홍합을 드셔도 좋고, 그리고 뭐 낙지나 오징어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드시는데 항상 제가 동물성 단백질하고 같이 뭘 드시라고 말씀드립니까? 식물성 단백질이죠. 바로 콩과 두부. 그래서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반찬, 두부 반찬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뭘 드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마지막에 드실 음식이죠. 탄수화물입니다. 밥입니다. 그래서 밥은 우선 채소를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 밥을 드셔야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좋은 식사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꼭 챙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단백질 애찬론자입니다. 저는 한때 왜 한돈협회에서 저에게 연락을 안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돼지고기 많이 드셔야 된다, 소고기 많이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던 사람이고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만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단백질이 당뇨 환자의 식단에 빠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단백질이 있어야만 탄수화물의 섭취 속도를 줄일 수 있고, 또 단백질이 있어야만 당뇨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내 몸의 구성 성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의 섭취 속도를 늦춰줄 수 있다는 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내 몸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내 구성 성분 부위가 어떤 부분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육이잖아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꼭 드셔야 되거든요. 단백질 드시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해서 내 근육을 키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육식 필요 없다. 물론 그분들은 콩이나 두부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두부, 콩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면 근육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뭐 왜 아니겠어요? 가능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불가능한지 설명드릴게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부족해지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근육이 부족해지죠. 근데 근육이 아니라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각종 효소는 단백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몸에 단백질량이 부족해져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그 시기가 되면 우리 몸에 각종 효소가 부족해지게 돼서 우리 몸의 화학 공장들은 작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전에는 효소가 충분할 때는 그냥 식물성 단백질만 들어와도, 그거 사람은 동물이지 않습니까? 동물성 단백질로 다시 합성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효소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효소가 부족해진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만 먹어서 내 동물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나의 근육을 만드는데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오게 돼요. 어떤 신념에 의해서나 아니면 나의 특성에 의해서 내 입맛 때문에 채식을 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동물성 살코기를 완전히 금하시는 건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 채식주의자는 거의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나 뭐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동물성 단백질 꼭 필요하고요, 거기에 식물성 단백질 꼭 곁들여서 드세요 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당뇨 환자에게 필요한 이유 정리하자면 내 근육을 만들고 또 나의 탄수화물 섭취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약을 믿지 말고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약을 믿지 말고 식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이건 제 철책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약을 믿으면 왜 안 될까요? 혈당도 낮춰주고 약만 먹으면 맛있는 음식 다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운동 안 해도 혈당 떨어지던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있죠. 왜 그렇게 힘들게 식단 조절해? 왜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해?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냥 약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말년을 그분들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년이 식단 조절 안 하고 운동을 안 한 말년은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냥 병상에 누워 계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뇌혈관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당뇨 합병증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오는 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효과 좋은 당뇨약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는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을 안 하시면 중풍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년에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는 그 무책임한 분들의 얘기를 믿지 마시고 제 얘기를 믿으십시오. 당뇨약은 현상 유지만을 위한 약입니다. 내 췌장을 더 기운차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거나 이런 약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혈관 안에 있는 많이 남아도는 포도당이 그냥 혈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 혈관 밖으로 인위적으로 그러한 약재 때문에 빠져나간 포도당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뇨라는 건요, 세포들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게 생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약이 들어와서 혈관 안에 포도당이 남아도니까 그 약을 다 혈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 밀어낸 포도당이 다 어디로 가요? 세포한테 가겠죠, 당연히. 세포의 문을 열고 인슐린이 명령을 해서 세포의 문을 열고 그 포도당을 강제로 세포 안에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포는요? 여러분 세포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뇨병 환자는요, 나의 세포가 기진맥진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일을 못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궈 놓은 겁니다. 그 힘든 세포에 문을 강제로 열고 일감을 막 밀어 넣어 준 거예요, 약이. 그럼 이 세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세포의 활성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적인 예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떤 사실이 있냐면요. 당뇨약이 용량이 늘어나고 그 세기가 늘어날수록 당뇨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건 의학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뇨약을 세게 먹는다는 건 당연히 혈당이 높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당뇨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겠지. 그 생각도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맞는 말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제가 문제를 낼게요. 당화혈색소가 6.3이 나와요. 당뇨 환자분들은 6.5 이하 내려가는 게 목표잖아요. 조금 높게 잡은 다음에 7 아래로 내려가는 게 목표예요. 당뇨약을 근데 가장 강한 당뇨약을 드시고 계세요. 근데 당화혈색소가 6.3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당뇨약을 다 끊었어요. 당뇨약을 다 끊었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6.7이 나와요. 이 두 분이 계시면 어떤 분이 더 몸 상태가 건강하신 분이냐 이거죠. 당뇨약은 세지만 혈당이 낮게 유지되는 분? 아니면 당뇨약은 다 끊었는데 혈당이 얘는 좀 높아.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건강하냐 이거예요. 세포의 활성도를 따져 묻는 겁니다. 정답은 이번입니다. 혈당이 낮더라도 이분은 그 당뇨약의 힘으로 내 혈관 안에 있는 포도당을 다 그냥 세포한테 밀어준 거기 때문에 혈당이 낮을 뿐이지 그 일감을 다 받아내고 있는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세포가 건강한 거고 이분은 세포가 힘들어 지친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당뇨약을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어떻게 채우는 게 가장 건강하고 효과적일까요?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이제 나도 고기를 좀 먹어봐야겠다 해서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분들이 계세요. 중년 이후에 분들께서 고기를 시도를 하셨는데 제 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고기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니 내가 고기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게 아니라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 거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고기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인데 효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효소? 이때는 소화효소. 소화효소가 당연히 빠지면서 소화효소 같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화효소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드셨을 때, 고기를 드셨을 때 내가 이걸 소화시킬 효소가 충분치가 않다는 것 때문에 고기만 먹으면 더부룩해. 난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난 고기를 이런 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방법,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소화할 때 위장에서 대부분이 소화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위에서는 무슨 소화액이 나오죠? 위산입니다.
산성이 반드시 있어야 단백질이 분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내 몸에 소화액도 부족하고 소화효소도 부족하니까 산성을 좀 도와주면 되겠구나. 산성을 신맛이 나는 그 산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맛을 조리할 때 좀 넣으시고 평소에도 좀 드신다고 하면 고기 소화를 좀 더 용이하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신맛이 나는 대표적인 식재료 식초죠. 근데 특이하게도 나이 드신 분들 식초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 식초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그 음식이 바로 식초인데 나이가 들면 침샘도 퇴화합니다. 그래서 침이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식초만 생각하면 아파요. 안 나오는 이 침샘들을 계속 자극하게 되니까 이게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식초 자체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신맛이 들어가야 고기를 드시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신맛도 싫어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보자고요. 첫 번째, 여러분 하셔야 될 건 침샘 마사지입니다. 침샘은 귀밑샘이라고 있고요. 턱밑샘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혀밑샘이라고 있어요. 샘이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의 샘이 존재를 해요. 이 샘은 손에 만져지는 깊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침샘 마사지는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하나는 턱 아래, 하나는 귀 아래 놓고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꽤 들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침이 나오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면서 빨리 해보세요. 침이 내 입으로 분비가 되고 있는 게 느껴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느껴지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치료가 필요할 단계라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 치료가 필요할 단계는 굉장히 드문 상황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누르시면 침이 분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걸 하루에 3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공복 때 해주시는 거 좋고요. 또 식사 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침샘 마사지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혀로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혀 밑에 침샘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혀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샘이 솟게 됩니다. 그래서 타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혀를 사용해서 혀끝을 사용해서 잇몸 전체를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기 흉하니까 제가 맞고 할게요. 마사지 하는 거 아시죠? 예. 이 방법을 계속하면서 내 잇몸을 마사지하면 혀 아래에서 침이 막 솟아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내 침샘 마사지 하시려면 혀로 하시는 것, 두 번째는 그냥 공복 때 식사 전에는 침샘 마사지 하시는 것, 이렇게 하시는 게 특이하게도 동의보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동의보감에 장수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침을 분비를 촉진시켜서 계속 삼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내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촉진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서 침샘 마사지를 하시고 신맛을 이제 즐기실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초를 어느 정도 드실 수 있는 몸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맛을 즐기셔야 되는데, 신맛 즐기시는 방법, 식초는 너무 세잖아요. 식초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시작을 합시다. 레몬으로 시작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레몬은 즙을 물에 타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레몬수라고 부르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다 레몬수를 드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처방을 하니까요. 그렇게 레몬수 만드는 방법은요, 2리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1.5리터 생수병이 있는데 좀 큰 거 2리터짜리 있거든요. 거기에 레몬 하나를 다 짜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500ml짜리 생수에는 레몬 4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짜서 넣으셔서 그 한 통을 가지고 수시로 드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위장의 산도를 적절히 유지하실 수 있고, 또 레몬의 약간의 상큼한 맛이 내 입맛을 자극을 해서 또 그걸로도 내 침샘을 또 자극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다 되셨어요. 어느 정도? 그럼 이제 고기를 먹어보자고요. 평소에도 지금 고기를 드셨겠지만 적은 양을 드셨을 거잖아요. 이제 내 몸에 맞는 양의 고기를 한번 먹어보자고요. 내 몸에 맞는 양? 그럼 그 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은 자기 체중에 곱하기 1 해서 그냥 그람수 붙이면 됩니다. 제가 70kg라고 하면 70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고깃집에 가도 1인분에 150g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내가 2인분씩 먹었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단백질 양인 거예요.
살코기 기준으로 보면 살코기 100g에 단백질은 25g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g이 몇 개 있어야 70g이 되겠어요? 한 3개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살코기만으로 제 몸에 필요한 단백질량, 하루 단백질량을 채우려면 300g의 살코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우선은 단백질을 다른 종류로 기억하시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달걀이 단백질 함량이 5에서 6 정도 돼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5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우유 한 팩, 작은 우유 한 팩, 200ml짜리도 마찬가지 5예요. 그리고 두유 한 팩도 5예요. 그러니까 만약 60kg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몇 개가 필요하죠?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5로 나누면 12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달걀 하나가 5니까 60kg인 사람은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돼요? 12개. 3끼로 나누면 하루에 한 끼에 4개씩 달걀 4개 분량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 근데 달걀 4개 한 끼에 못 먹잖아요. 자, 방법. 달걀 후라이 하나 드실 수 있죠? 네. 점심에는 달걀찜 드시고 저녁에는 달걀말이 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 손바닥 반만큼 한 고기나 생선 드실 수 있죠. 그걸로 또 단백질이 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고기나 생선. 그리고 제가 동물성 말고 또 뭐 드시라고 했죠? 식물성 단백질. 두부나 콩 드실 수 있죠. 두부 기준으로 하면 두부 100g. 100g은 보통 곽두부 작은 거 나오는 게 300짜리예요. 그거에 3분의 1. 한 곽 드셔서 그냥 3분의 1씩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부 또 채워졌어요. 하나 딱 남죠. 근데 이 정도 드시면 이제 식사 다 하셨을 거예요. 이 나머지 하나는 뭘로 채운다? 우유나 두유. 언제? 그냥 공복에. 예, 그런 식으로 채워가시면 60kg 기준이에요. 내가 50kg 나오는데 3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내 몸에 맞는 단백질량 정하시고 단백질량을 충분히 이 기준에 맞춰서 드시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정리해드리면 우선 고기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침샘 마사지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초, 레몬으로 내 소화기의 산도를 유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몸에 맞는 단백질량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식초나 레몬을 단백질 조리를 하실 때, 고기 조리를 하실 때 같이 넣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평상시에 레몬수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식초를 약간 나물 같은 데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서 고기를 섭취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드시면 여러분 몸에 딱 맞는 단백질량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올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밥을 지을 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추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밥일 거예요. 당뇨 환자분들 지금까지 제가 항상 드리던 말씀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채소 드시겠죠? 뭐 식사 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백질,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그리고 두부 같이 드시겠죠? 물론 이거 드실 때 뭐 식초 같은 것들 약간 곁들여서 드셔야 소화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마지막에 이제 밥을 드시게 되는데 마지막 빌런이 나왔어요. 이 빌런을 깨야 여러분 성공하시는 겁니다. 밥을 해결해야 돼요. 백미는 안 좋다는 걸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백미를 지어서 드셔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더 건강하게 백미를 짓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식재료를 넣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식재료는 첫 번째는 각종 채소류거든요. 식이섬유를 밥 지을 때 같이 넣어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 중에 제가 제일로 권해드리는 채소는 무예요. 무는 특히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다 고루 갖추고 있는 식재료가 바로 무거든요. 천연 소화제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이 무가 잘게 썰어서 밥 지을 때 같이 위에 올려서 밥을 지으시면요. 나중에 밥 딱 들어보시면 무가 형태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다 녹아 있기도 하거든요. 채를 얇게 쓰면 그렇게 됩니다. 휘젓는 감이 진밥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무 넣고 밥을 지으실 때는 물량을 좀 작게 잡으셔야 됩니다. 무 자체가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량 잘 맞춰서 무를 넣어서 밥을 지으셔서 이렇게 같이 섞으셔서 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방법이 필요한데, 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소화 효소도 들어있지만 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한 백미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하고 같이 넣어서 좋은 채소는 저는 도라지도 권해드리거든요. 특히나 중년 이상의 분들의 사망 원인 중에 상위를 차지하는 게 폐렴이에요. 도라지는 폐 건강, 기관지 건강에 아주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도라지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분들, 지금 독감도 유행하고 목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무하고 도라지 넣고 같이 도라지 무밥 만들어서 드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도라지 무밥도 제가 제1로 권해드리는 밥은 아닙니다. 잡곡밥을 우선적으로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잡곡 종류도 많잖아요. 내 몸에 맞는 잡곡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잡곡밥 그냥 여기저기서 아르마리로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먹어보자 해서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선 빼야 될 잡곡, 맞지 않는 잡곡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잡곡밥이라고 당뇨 환자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잡곡 중에 여러분 혹시 이런 잡곡을 넣고 계시다면 잘못 드시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차조입니다. 차조 넣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두 번째, 차수수입니다. 차수수 넣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세 번째, 차련미입니다. 차련미 넣지 마십시오. 이쯤 되면 눈치채셨죠? 왜 넣지 말라고 했는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읓이 들어가죠. 차조, 차수수, 차련미. 아, 찰기구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 맞추셨습니다. 찰기가 있는 잡곡밥은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찹쌀과 그냥 맵쌀의 차이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찹쌀은요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냥 맵쌀 먹는 것보다 찹쌀로 밥 지어서 드시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소화 분해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성 전분 얘기 가끔 들으실 텐데, 찹쌀에는 저항성 전분이 적어요. 그리고 맵쌀에는 저항성 전분이 찹쌀보다는 좀 더 많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차조 대신에 넣을 수 있는 잡곡은 그냥 메조입니다. 일반 조를 드시면 좋겠는데, 저도 일반 조를 찾아 헤맸는데 못 구했어요. 물론 인터넷상으로는 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마트에 가면 다 차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수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수수, 그냥 일반 수수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냥 마트에는 차조, 차수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잘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곡식은 혈당을 빨리 올린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차조, 차수수, 찰현미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잡곡을 고르는 기본적인 공식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잡곡을 먹는 게 좋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는 귀리 권해드립니다. 귀리는 요사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고대 곡물이 있습니다. 파로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하고 했는데, 파로만큼 좋은 게 귀리입니다. 근데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파로보다는 귀리가 더 경제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귀리가 더 맞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는 귀리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귀리를 어떻게 밥을 먹느냐? 귀리만으로 그냥 밥을 지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귀리를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밥을 2번 지으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또 부드럽게 짓느냐? 귀리만 졌을 때 못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귀리로 밥을 2번 지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1번 지어서 드시고요. 귀리는 어떤 식감이냐면요, 톡톡 튀는 식감입니다. 귀리밥을 한번 입에 넣고 씹으면 알갱이 알갱이가 하나씩 톡톡톡 터지는 그런 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감으로 먹는 게 바로 귀리다 생각하셔서 귀리밥 한번 지어서 드시길 권해드리고요. 너무 단조롭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를 뭘로 보느냐? 귀리만으로 밥을 지어서 먹으라니. 그래서 제가 특별한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리 타락죽 알려드리겠습니다. 타락죽 하면 임금님 드시던 왜 우유로 만든 죽이잖아요. 보통은 쌀로 만들어서 죽을 쓰다가 그 죽 물을 버리고 나중에 우유를 넣고 마무리하는 게 타락죽이거든요. 근데 귀리로 타락죽을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감은 그 진득진득한 느낌은 어느 느낌이 나냐면 뽕듀 아시죠? 뽕듀. 치즈에 녹인 그 정도의 식감과 그 정도의 고소한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법 간단히 설명드리면 귀리를 물에 불려놔요. 30분 이상 물에 불려놨다가 귀리를 갈아요. 물기를 다 빼고 믹서기에다 놓고 우유가 큰 팩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 팩을 뜯어서 우유를 조금 넣고 귀리를 가는데 곱게 갈지 마세요. 그냥 거칠게 간 수준으로 간 다음에 그 전체를 냄비에 넣고 나머지 우유를 다 넣고 냄비에서 가열을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 처음부터 저어줘야 돼요. 이게 조금 놔뒀다 젖기 시작하면 귀리가 이미 바닥에서 떡이 되어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풀려요. 처음부터 저으면서 가열해야 돼요. 이렇게 얼마 동안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하고 20분 하면 완성이에요. 이게 젓는 게 너무 조금 노동력이 들어가서 그렇지 맛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맛뿐만 아닙니다. 혈당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한 끼 밥 또는 영양 간식이 될 수 있는데, 이 귀리 타락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단백질하고 연결시키는 좋은 조리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여러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우유를 넣고 끓인다는 것, 탄수화물과 우유를 넣고 끓이면 우유에 있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귀리에 있는 녹말이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녹말이 내 장 속에서 빨리 흡수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여러 요리에도 응용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우유를 넣고 끓이는 것, 이게 좋은 조리법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는 우유 못 먹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유로 끓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유 타락죽 내지는 우유 타락죽 만들어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잡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귀리밥 드셔도 소화 못 시켜, 이런 분들 계세요. 마찬가지 고기 소화 못 시키시는 분들 계시는 것처럼 잡곡을 소화 못 시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단백질을 드시기 위해서 몸 만들어가는 그 과정, 침샘 마사지, 그리고 신맛과 친해지는 거, 요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해도 소화 안 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잡곡을 이분들은 드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차조, 차수수, 차련미를 적절히 이용하셔서 밥을 지어서 드십시오. 그분들이 그 방법으로 드셨을 때 요건 소화가 되더라 라고 하면 그 방법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매조, 매수수, 매현미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데 차조, 차수수를 드신다? 이건 안 된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주시고요. 여러 가지 잡곡들, 내 몸에 맞는 잡곡들 알아가시면서 그 식단을 찾아가시는 길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내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은 여러분 충분히 투자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니까 시간 열심히 들이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건강하게 당뇨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력이 닿는 한 댓글에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왕도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저와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알아낸 방법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알아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거리가 멀어서 저에게 못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셔서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면 꼭 정답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